자유한국당이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에 맞서 비례 한국당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건데 다른 당들은 꼼수라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는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 최윤희 씨가 발탁됐습니다. 음주운전 논란 끝에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던 조대엽 교수는 차관급인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미국 상원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상원의 심판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김 전 시장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청 내용을 공개한 인물이어서 추가 내용이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7개월짜리 딸을 닷새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붙어서 3시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불은 마당에 보관 중이던 캠핑카로까지 옮겨붙으면서 피해 규모도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비례 한국당 창당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말입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반격에 당혹해하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신들을 제외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불법이라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셈법에 따라 한국당은 비밀리에 조직을 갖추고 비례당 창당에 속도를 내왔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명도 몇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비례대표만을 위한 만약 정당이 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야당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꾸벅 조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매일 계속되는 장외 집회까지 강경 일변도 투쟁에 당내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황교안 대표가 내려오는 눈꺼풀이 한없이 무거운 듯 졸음을 참지 못합니다. 업무 일지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때 결국 백원우,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을 향해 졸고 있다고 엄히 질책한 다음 날에도 정작 본인이 회의석상에서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한국당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재개한 건 물론 연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그리고 국회 밖에서도 투쟁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끌어내립시다. 힘합쳐서 막아냅시다. 싸웁시다. 급기야 장외 집회 나흘 만에 황 대표가 먼저 자리를 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태극기 부대와 지지자들의 출입 통제를 풀으라고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가 거센 항의도 했습니다. 마치 군사조건실보다 더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또 요만한 종무 정말 요만한 한 사람 다닐 만한 종무를 열어놨어요. 모든 집회는 그게 우리 국회 내규 위반이에요. 정당 행사입니다. 이런 대외 활동이 끝나면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장에 자리를 지킵니다. 의원들이 조를 짜서 이틀에 한 번꼴 밤낮으로 농성을 이어가는 탓에
당연히 당 내부에서는 피로감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경쟁자들은 이미 지역에서 뛰고 있는데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또 공천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 눈에 들기 바빠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 누군가 나서주기만을 바라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좋아진 여론은 언론 탓을 하면서 불공정한 보도를 3번 하면 당 출입 금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출구 전략도 없이 투쟁 일변도로 시간만 질질 끈다는 비판이 일고는 있지만 티나지 않는 소가리로 그치면서 황교안 대표 눈치 보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최윤희 씨가 발탁됐습니다. 차관급인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음주운전 등 논란 끝에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던 조대엽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교체된 차관들과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총선 출마 채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파리 86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최윤희 씨가 발탁됐습니다. 현역 은퇴 이후 방송 해설, 강의 등의 활동을 하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최 차관이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겸비해 체육계 혁신 등의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큰 조직을 지휘해본 적이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을 자문하는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현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음주운전, 사회이사 겸직 논란 때문에 청문회 직후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노동복지 분야 공약 설계에 기여한 점, 음주운전 시기가 2007년으로 배제 기준인 최근 10년 이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차관급으로 재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 2차관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1차관에는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 2차관은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번 차관 인사에서 교체된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조만간 소폭 교체될 전망입니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대변인은 당에서 총선 출마를 강하게 권하고 있고 이호승 경제수석의 호남 지역 출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류가 이르면 오늘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로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요청안 준비를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오는 24일 제출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1월 8일 전에 열리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상위 10% 정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난 16일 전격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좋겠다고 권고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바람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과 관련해 이른바 노노 2주택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인 총선 출마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받자고도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시 주석 또 리커창 총리와 연쇄회담을 통해 한중 정상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직접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오후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총리 회담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오는 23일부터 스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3개국 협력을 확인하는 외에도 중국과 한국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기로 하고 상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이래 거의 1년 7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포함해서 실행 가능한 대북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화염과 분노식의 위협과 대북 강경 옵션 재개 검토 가능성에 강한 경고장을 날리며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 1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찬성 90표, 반대 3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존 설리번의 러시아 대사 낙점으로 공석이 된 국무부 부장관의 비건 대표를 낙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2001년 이후 연말이면 연례적으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 내 미국, 일본, 한국 대 러시아, 중국 사이의 진영 대결에 대한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시도는 잘 알고 있고 이는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Все только перечислили. США, Япо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Мы это видим. Считаем это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ым. Ни к чему хорошему это не приведет. 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 언론에서 주목했던 중국과의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긴밀해지는 양국 국방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방어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Китай сам в состоянии создать СПРН, систему о ранне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и о ракетном нападении. Но с нашей помощью он сделает это быстрее. 푸틴 대통령은 또 미 의회가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는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의 탄핵 추진을 2016년 대선서 패배한 민주당의 또 다른 정치 투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라톤 회견으로 유명한 푸틴의 정례 기자회견은 올해도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측 정은보 대표가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동맹 기여 부분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동맹 기여의 정당성을 놓고 다투는 양상인데요. 우리 측은 이와는 별개로 기존의 협정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친 드하트 미국 대표. 협상을 마친 뒤 미국의 기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한미군 순환 배치나 여궤 훈련 등 동맹 기여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We have that larger set of costs that are not captured within the current SMA framework. That includes all of the rotations of our military personnel to the peninsula. 하루 뒤 우리 측 정은보 대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동맹 기여 비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뒤 한국의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등 기존 협정 밖의 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과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등을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여 가운데 여객 비용 등을 협정에 넣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라는 기존 협정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협정의 항목 조정이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는 미국 주장과는 달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 협정이라는 법적 근거로 방위비 협정을 맺은 만큼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의 SMA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그 원칙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기존 협정 틀 밖에 있는 동맹 기여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시 한번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내년 협상도 진통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 맑겠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9도, 대전 0.3도, 광주 1.1도, 대구 영하 1.2도입니다.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와 광주 7도, 부산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중서부 지역에, 일요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동해안 지역도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경선과 관계없이 자신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직을 거론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뭐 친구들이 많잖아요. 온 건가요? 제 일은 제가 한 거고요. 그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사카 대신에 고베 가라고 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도 수석이겠죠. 6.13 지방선거 전에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 전 시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송병기 울산경제부 시장의 업무 수정 내용을 공개한 인물인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위 5개 가운데 3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법인의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이 일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 총장의 학위 가운데 단국대 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MBA 과정, 미국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학위만 사실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최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해 총장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등의 교육학 박사로 사실과 다른 학위를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법인 측에 최 총장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임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 총장의 허위 학위 기재가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7개월 된 딸을 집에 닷새 동안이나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숨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엄벌에 처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7개월짜리 딸을 닷새나 혼자 두고 집을 비운 부부는 재판 내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육아에 소홀했던 게 문제였다며 고의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처벌받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생후 7개월에 불과한 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구와 함께 개인방을 다녔고 부인은 집을 나간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방치한 것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아이를 이틀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21살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18살 아내에게는 장기징역 15년에 단기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책임한 이들 부부 탓에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생명은 고통 속에 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엄벌로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탐사 보도매체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뉴스타파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학교 측이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800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물품 3,700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어제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어서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마당에 있었던 캠핑카도 불에 타면서 8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민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공장 앞 마당에 세워둔 캠핑카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안전용품 제조 공장에서 시작한 불은 다른 인근 공장을 덮쳤고 보관 중이던 캠핑카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공장 4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남 해남군 화원면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전체와 화목 보일러 등이 완전히 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목재가 쌓인 마당에 있던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 울주군의 한 임야에서 난 불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인근 농막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엔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면을 달리던 11톤 화물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도로가 30분가량 전면 통제되는 등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다른 차선으로 튕긴 승용차가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에 치이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보일러 시공부터 점검과 관리까지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참사를 겪고도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 겨울 강릉에 있는 펜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배기관이 어긋난 보일러는 무자격자가 부실하게 설치했고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와 가스 누출 경보기도 없었습니다. 참사 후 1년,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합동 점검반과 함께 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가스 보일러실 안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와 자동 확산 소화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를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내를 하러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인근 다른 펜션, 3층 이상 객실에 피난기구인 왕관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개정한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에는 따로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모르고 있었고. 비상 계단에는 세장과 각종 집기가 쌓여 있습니다. 계단 내에 적치물이 있으면 화재 시 대피할 때 장애가 되는 거죠. 대피 통로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유도등도 없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부터 농어촌 민박 47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불량 등 위반 사항 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강릉 펜션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출연 연예인의 성추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유재석 씨가 자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한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 성추문과 관련해 제 이름도 오르내려 당황스럽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한 연예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연예인이 무한도전에 나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한돌과 은퇴 대국을 치르고 있는 이세돌 구단이 맞바둑으로 대결한 2차전에서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내일 3차전이 치러지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마지막 바둑은 이세돌답게 두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세돌 다운 바둑을 두고 싶었는데 초반에 좀 아마 그 변으로 미는 순간부터는 좀 그렇게 뭔가 판을 짜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너무 쉬운 데서 그냥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서 이기는 바둑보다는 조금 더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이세돌답게 바둑을 두도록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단에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에게 은관 문화훈장을, 주연 배우 송강호 씨에게는 옥관 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과 괴물, 설국열차 등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았으며 지난 5월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아 우리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봉 감독은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만든 영화 기생충으로 훈장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수 협박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이 재판에서 사건 상대방이 자신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먼저 말했다며 이에 따져 물으려 했을 뿐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펼쳐지는 대형 빛축제 서울라이트가 오늘 개막합니다. DDP의 곡선형 외관을 스크린 삼아서 화려한 영상쇼가 펼쳐집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20m의 대형 건물이 오늘은 초대형 스크린이 됐습니다. 부드러운 외관에 빛과 조명, 그리고 음악이 더해졌을 때 마치 화려한 그림이 흐르는 꿈속의 그 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구상하는지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하면서 계속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도시빛 축제 서울 라이트입니다. 주제는 서울 해몽입니다. 서울과 DDP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인공지능으로 재해석하고 시민이 보내온 사진 600만 장도 활용됐습니다. So the idea is what will happen a building can remember, like can dream. 축제의 효과를 위해 주변 건물의 불빛과 가로등도 일부 꺼집니다. 그 외국에 보면은 시드니라든가 리옹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그 빛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이런 빛축제를 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로 저희가 육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하루 4차례 영상쇼가 펼쳐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새해로 넘어가는 31일을 위한 특별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물 위의 무인 선박 기술이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 못지않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경 특공대와 합동으로 불법 어선 단속까지 할 정도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이 무인 선박 기술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의 중국 불법 어선이 나타나자 자율주행 무인 선박이 출동합니다. 불법 어선이 충돌하려 하자 알아서 회피하고 달아나는 배를 쫓아 선회하며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이윽고 해경 특공대가 출동해 불법 어선을 제압합니다. 무인 선박에는 물대포나 기관포 등을 달 수도 있습니다. 해경의 인명 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 불법 어선을 검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물대포라든가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를 해서 훨씬 더 고도의 불법 선박을 단속하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무인 선박 개발을 위해 정부는 경상남도를 무인 선박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무인 선박의 개념이나 시설 기준, 인증 기준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한국상국 등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구 사업을 앞두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무인 선박 관련 기술과 제도를 체계화하고 무인 선박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무인선박 특구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CT를 융합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산단, 스마트 공장으로 가는 첫걸음인데요. 역시 이제 조선에 있었어도 선박에 있었어도 ICT를 융합하는 것이 무인 선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세계 무인선박 시장은 해마다 7% 성장해 오는 2030년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수술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알아본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았던 수술은 뭘까요? 김정희 기자입니다. 수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백내장입니다. 10만 명당 1,127건으로 뒤를 잇는 제왕절개, 치핵, 척추 수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살펴보니 이미 5년 전부터 1위였습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6%씩 늘었는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50대만 돼도 한 10에서 20%, 60대만 돼도 거의 한 5, 60%. 치료 방법은 백내장은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또 하나가 유일하게 우리가 완치시킬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고 백내장은 고령화 그런 거에 따라서 늘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9살 이하는 편도 절제술이 많았습니다. 20, 30대는 제왕절개, 40대는 치핵, 5, 60대 이상은 백내장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수술은 유방 부분 절제술이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4.6%나 됩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이 늘면서 전체보다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심장 수술로 3,214만 원이었고 입원을 오래 하는 수술은 무릎 관절 치환술로 평균 21일이 넘었습니다. 33개 주요 수술 건수나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는 곳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 통계 자료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33개 주요 수술이 대상으로 OECD가 수집하는 15개 수술과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수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18개 수술을 포함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에서 3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대회를 돌이켜보면 수비진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공격진은 대표팀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곤한 득점력을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체로 꼽히는 홍콩과 1차전. 세트피스에서 나온 2골로 홍콩을 꺾었지만 대표팀은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이어진 중국전. 경기력은 홍콩전보다 나아졌지만 14번의 슈팅 가운데 단 한 번의 세트피스 득점으로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빌드업 축구를 구사한 벤투호였지만 앞선 2경기에서 모두 필드골이 터지지 않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 여론에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벤투호는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이번 대회 들어 가장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필드골 갈증까지 해소했습니다. 대회 3경기 만에 일본전 황인범의 호쾌한 필드골은 그대로 결승골로 연결됐습니다. 저 자신한테 핑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더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문전에서의 득점력 빈곤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일본전에서도 13번의 슈팅 가운데 유효 슈팅은 3개에 불과했고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추가골 기회도 번번이 놓쳤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이정협은 많은 활동량으로 고비 때마다 팀 승리를 도왔지만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끝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면 김영건과 김민재가 이끄는 수비진은 철옹성이었습니다. 2경기에서 7골을 퍼부었던 일본 공격진에 단 1개의 유효 슈팅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한일전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대회 3전 전승을 기록하는 동안 사상 첫 무실점 우승 기록까지 세우는 철벽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동아시안컵. 벤투 감독은 우리 대표팀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확립했다며 내년에도 묵묵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I can say that
we created a style. They can see a fingerprint, and this is for me the most important. YTN 최두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상원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상원의 심판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원 탄핵을 성사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이 탄핵 심리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상원 심리 절차와 관련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히 부결을 말했던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I don't think they suspected that we could have a rogue president and a rogue leader in the Senate at the sam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을 계속한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소추안을 상원에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대 역사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은, 가장 불공정한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다른 의회가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their slapdash process has concluded in the first purely partisan presidential impeachment since the wake of the Civil War.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 매도는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은 탄핵 재판소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nate has said in the past that the president serves the people, not himself. That he is not a king. Will it do so again? Or will it shirk from that responsibility?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지도부가 포문을 열면서 상원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의 18살에서 21살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19일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현재의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현지 시각 17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21살 미만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이미 21살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청소년들 사이의 전자담배 인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28%가 조사 직전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16년 조사 때의 11%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올리는 이른바 담배 없는 청소년 법안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멀리하도록 돕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Three, two,
one. 내일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2.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동진 모레에는 기온이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안에 내리던 눈발도 지금 대부분 그쳐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경남 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2.9도, 춘천 영하 4.9도, 대구 영하 0.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도, 대구와 광주 7도, 울산과 창원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오후 한때 눈이 날리겠고요. 성탄절에는 영동지방과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